2022년 3월 달에 시행된 인사 기출문제 이론 2회의 이론 시험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ERP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려고 하는 성공 전략으로 옳지 않은 거. 자, ERP를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죠. 그래,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거고요. 최고 경영진 사장님을 포함한 최고 고위층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야지 그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RP 구현, ERP는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올바른 프로세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 아니면 진행 전체, 뭐 이런 것을 BP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BPR입니다. 이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을 시스템을 구현한 후에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BPR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BPR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ERP를 구현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후란 말이 틀렸습니다. 뭐 전이랄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옳은 말이고요. 4번 업무의 효과보다는 소프트웨어 기능적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게 좋아야 돼, 이게 좋아야 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상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효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하는 방향으로 ERP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성공 요인이다.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구축 절차의 4단계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단계 구현에서 해야 할 내용, 할 업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을 그 패키지로 사온 ERP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의 BPR에 맞춰서 고치는 작업이 커스터마이징이고요. 이런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시켜서 그 다음에 구축으로 넘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현 단계에서는 이미 구축돼서 완성된 것을 평가하고요. 시범적으로 시험 삼아 돌려보고요. 가동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를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새로 입력하는 일 없이 최대한 많이 전환시켜서 올바르게 전환된 것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데이터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부 다 1번, 2번, 4번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설계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3번 ERP의 특징, 좋은 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경영 수단으로 경영은 투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옳은 말이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평준화가 틀렸고요. 이것은 업무 수준을 향상시킨다라는 말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업무의 전문성까지 좋았습니다. 정보의 공개, 권한이 제대로 부여된다면 그 권한 부여된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돼야 될 것이죠. 그래서 ERP를 쓰는 것이고요. 내 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거, 우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거 권한만 제대로 부여된다면, 올바르게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내가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ERP의 공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복 업무의 허용,
이미 틀렸습니다. 중복 업무의 옳은 문구로는 배제. 중복 업무를 하지 않게 하겠다가 옳은 문장이고요. 뒤에 실시간 이것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의 반대 개념으로 따진다면 뭐 일괄 뭐 이런 말입니다. 일괄 나오면 이건 틀린 문구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ERP 구축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성공적인 요인이니까 또 좋은 말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쁜 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잘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려면 쓸데없이 수억을 단 돈을 들여서 ERP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BPR을 하고요. 업무를 혁신하기 하는 프로세서를 도입해서 그것을 새로운 ERP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잘까지 문장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5번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 인사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앞에 붙는 말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학적 관리, 인사관리라고 하는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에 대해 적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디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자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인사관리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 테일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종업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 평가가 아니죠. 정의를 내렸냐면 돈을 많이 주면 종업원들은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은 일을 해낸다.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은 일을 해낸다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에서의 테일러가 주장하신 인사관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과업관리를 도입했다. 회사의 업무를 과업 단위로 쪼갰다. 과업이란 말이 뒤에 바로 여기 나옵니다. 과업 단위로 쪼개서 좀 작은 아주는 아니지만 작은 단위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도입했다. 그다음에 고임금, 저노무비. 노무비는 적게 드는 대신에 돈을 많이 준다. 한 개인한테. 그래서 임금은 높아지는 것을 실천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 수는 얼마 없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연결돼서 자, 4번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작업을 분석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을 쪼개서 분석을 했고요. 자, 그것을 시간 단위,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일하는 동작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줬다. 그러면 성과급이 바로 요 노무비, 임금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걸 차별적 성과급을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과학적 관리, 인사관리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3번만 남아 있습니다.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인사관리 중에 행동과학적 인사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요 뒤에 인사관리는 뭐 인적자원관리 뭐 이런 말로 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인사관리나 인적자원관리나 뭐 그걸 좀 구분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행동과학적 이 앞에 말이 더 중요하겠고요. 행동과학적 인사관리가 바로 메슬로우라는 사람. 또 약간 테일러였죠. 과학적 관리는 행동과학적은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계층 이론과 맥그리거라고 하는 맥그리거라는 사람의 XY 이론이 바로 행동과학적 인사관리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직무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자, 직무에 관련된 용어로 옳지 않는 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도, 외우기가 참 힘드는 그런 것이죠. 자, 이 개념은, 회사, 사람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무를 어떤 동작 개념으로 아니면 업무별로 어떻게 쪼갰느냐. 그 쪼개놓은 것에 쪼개놓고 보면 그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겠죠. 그 유사한 것들을 또 묶습니다. 그래서 또 이름을 새로 붙였고요. 또 그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또 유사한 것들이 있어. 그 유사한 것들을 또 이렇게 묶어서 또 이름을 새로 부여한 겁니다. 3학년 1반, 2반, 3반, 12반을 묶어서 3학년이란 이름으로 묶어놨고요. 또 3학년, 1학년, 2학년을 묶어서 학년이란 이름으로 아니 학교가 되는 거죠. 학교라는 것으로 묶어 놓은 거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다면 자, 일단 답은 4번인데요. 4번인데 4번은 직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작은 단위부터 쭉 큰 거대로 나열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 작업 요소부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가장 작은 작업의 최소 단위, 작업의 최소 단위가 작업 요소라고 개념을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작업 요소. 근데 이 작업 요소 중에서도 여기 이 말을 따오면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겠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묶어서 과업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과업을 만들어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 과업에서도 다른 과업과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것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무슨 직위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위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묶어서 직무라고 얘기하고요. 동일한 개념으로 또 직군, 그다음에 직종 이렇게 개념을 구분할 수 있더라. 말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요소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무슨 과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렇게 과업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묶어서 또 직위라고 얘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쭉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과업의 집단은 그 다음에 있는 직위가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적 자원은 공급 예측 기법으로 그런 것을 골라라. 자,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 수요 예측, 공급 예측 기법이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 사람 근로자에 대해서 얼마큼 채용할 것인가, 얼마큼 우리 회사가 필요할 것인가, 그게 수요고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큼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공급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일정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공급 예측 방법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마코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종업원의 직무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승진, 이동, 이직 등 일정 비율을 정하여 미래의 각 기간에 걸쳐 현재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
직무가 이동하게 되고요. 직무 이동이라고 하면 승진, 이동, 이직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해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몇 퍼센트 승진하고 몇 퍼센트 이동하고 몇 퍼센트 이직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추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미래에 걸쳐서 우리 현재 인원 중에 이 정도는 승진할 것이고 이 정도는 다른 직무로 이동할 것이고 이 정도는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유입된다. 그러면 공급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어느 부서에서 몇 명 온다. 어느 부서에서 누군가 이렇게 승진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마코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인력 과잉의 경우 우리 회사 현재 인원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의 양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인력 과잉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는 인력 부족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력 부족 밑에 있네요. 자, 이렇게 인력이 남아돌 때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각 개별마다 용어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4번이 답이 되겠고요. 파견 근로를 활용한다. 파견 근로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파견 근로는 외부에서 우리 회사로 파견해서 외부 인력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견 근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인력이 과히 너무 많이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또 사람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굳이 말로만 설명할게요. 작업 분담제는 기존의 종업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서로 줄입니다. 일정 양만큼 줄이면 일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노는 사람은 없다. 일을 적게 할 뿐이지, 각자가 적게 할 뿐이지 줄여서 한다는 것이고요. 다운사이징은 회사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거, 인력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다운사이징, 회사의 사이즈를 줄인다, 인력을 줄인다, 계획적으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조기퇴직제는 명예퇴직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당을 회사 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기에 정년보다 더 일찍 퇴직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도록 하는, 미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보상을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 퇴직제, 정년보다 더 빨리 퇴직을 시키는 걸 조기 퇴직제라고 얘기합니다. 인력이 남아도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 반대로 인력 부족한 경우는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얘기합니다. 임시직을 고용한다, 추가로 계약직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시는 분을 더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외부에서 파견 근로를 활용한다, 우리 회사 일을 다른 회사에 위탁한다,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거,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면 인력 부족이 해결이 되는 거죠. 9번. 특정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직장 전체의 적재적소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라서 이건 균형주의. 사람을 배치하는 원칙에 균형주의가 있고요. 균형주의는 모든 사람이 고르게 억울해하지 않게 해야 될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균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인사고과고요.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 답이 3번이고요. 승진 경로의 원칙. 승진 경로는 뒤에 나오나 이미 했나? 경력 개발의 원칙. 회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아요. 회사가 우리 종업원들의 회사 이익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자긍심, 만족감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회사가 종업원들의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경력 개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경력 개발을 할 때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승진 경로의 원칙, 승진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승진 경로라고 얘기하죠. 그런 승진 경로의 원칙은 인사고과의 원칙이 아니라 경력 개발의 원칙이고요. 인사고과는 독립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이런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더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직무기준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은 있고요. 공정성의 원칙도 있고 납득성의 원칙도 있네요. 평가, 오류, 배제 원칙, 추측 배제 및 고가 소급 원칙, 이것도 전부 다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인사고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하는 사람 평가자가 되겠고요. 고과자가 피고과자는 평가를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사람을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무엇이라 하느냐? 뭐 관대하게 생각해, 관대하게 보지 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대하게, 후하게, 너그럽게 사람을 보는 것을 관대화라고 얘기하고요. 답이 4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인사고과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비효과 그러면 고과자가 평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특성과 비교해서 본인이 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난 참 정직해. 뭐 이런 겁니다. 자신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받는 사람을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 본인이 정직한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정직해야지 정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또 나 이 정도 되니까 너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걸 대비 효과. 평가자를 대비해서 피평가자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오류가 바로 대비 효과고요. 인사고과 할 때 오류에 대한 얘기면 잘못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효과는 그 평가받는 사람이 과거 업적도 있고 최근 업적도 있을 텐데 최근 업적에만 강점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최근 효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격화 효과란 말은 경향은 없는 말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리더십 얘기가 나옵니다. 리더가 부하에게 교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며 경제적 물질적 성격의 교환 거래를 통해 성과를 추진하는 리더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꼭 돈을 바란다. 뭐 이렇게 경제적 물질적 성격의 교환 관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돈을 밝히고 물질을 뭐 상납 뭐 이런 걸 원하는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뭐 이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리더, 선생님이 부하,
학생에게 잘 되라고 서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리더가 선생님이 보상, 뭐 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상품을 주거나 뭐 간식을 주거나 뭐 이런 겁니다. 보상 내지는 처벌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처벌을 가지고 그게 바로 교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접근하여 경제적 물질 성격 교환 관계 이런 협상 보상 처벌들이 주고받게 된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리더가 학생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부하가 잘 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을 뭐라고 하느냐?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의미가 조금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거래적 리더십, 협상이 얘기를 한다거나 대화로서 나누거나 아니면 보상, 처벌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13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임금을 줄 때 회사에서 조금만 임금 줄 때 요 정도 최하 요 정도는 줘야 된다고 법에서 정한 그런 걸 최저임금이라고 하고요.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법에 정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시간당 얼마는 이상은 줘야 된다.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인데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그 회사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최저임금이다. 아니죠. 임금 수준을 맨 아랫단계 최하 지점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야, 니네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의 맨 가장 적게 받는 최저임금이 우리 회사의 임금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그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아니면 그 산업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저임금을 사용하진 않고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하한선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합니다. 하한선으로. 그래서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출발한 게 최저임금인데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뭐 적은 거죠. 자, 밑에 설명은 임금 수준을 나타낸 지표가 뭐냐? 임금 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금 베이스는 직원의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 거지 최저임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그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의 임금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임금 수준을 나타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 임금 베이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14번 가겠습니다. 자, 직능급은 급여를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직무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 직무의 수행 능력에 따라 주는 임금을 급여를 직능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직능급의 장점은 뭐냐? 장점. 직능급이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론에 딱 근접하게, 이론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변질되고 퇴색, 변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이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 하여튼 뭐, 이론상인 것을 설명해 보면, 직능급의 장점으로 가죠.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직무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다양성이 실현돼서 이중률이 감소하고 동기부여는 강화된다. 직능급을 수행하게 되면 어, 강화된다. 자, 직능급의 예를 들어본다면 자, 직무에 따라서 군을 나눕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사무, 사무군, 그다음에 관리군, 그다음 뭐 기술군, 뭐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사무군에 속한 직원들의 승진 경로, 뭐 주임부터 뭐 이렇게 대리, 과장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죠. 여기는 뭐 생산팀장 뭐 이렇게 뭐 기술 뭐 센터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승진 경로를 각각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군별로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직능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무를 다양하게 구분해 놓고 뭐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무직에서도 관리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기술직에서도 관리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를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보장해주고 그것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뭐 직능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군도 옮겨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승진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는 그게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승진하게 되면 급여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직무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 다양성과 동기부여가 따르게 되면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게 감소하게 된다. 같은 일만 계속 하거나 아니면 승진이 없으면 임금도 안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회사 옮겨볼까? 라고 하는 이직을 알아보게 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얻게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승진도 된다면 이직률이 감소한다. 그런 체계가 바로 직능급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직능급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공급은 근속연수 해가 지나면 1년 더 근무했으니까 내가 임금 올려줄게. 아,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 잠깐만. 연공급인데? 이거 아니네. 잘못했어. 연공급이지. 근속연수는. 자, 연봉제는 실력과 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그것을 연봉제라고 얘기하고요. 실력과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임금으로 연 단위로 계산하는 그런 것을 연봉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번과 3번이 바로 연봉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 않고요. 그냥 딱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경영 질서를 유지하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3번 임금 지급 수준이 구조가 단순화해서 임금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규제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단순하니까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성과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과급. 능력,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능력 중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성과급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15번 가겠습니다.
성과 배분 제도 중 집단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성과가 났어요.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나누는 제도. 저번에는 스켈론 플랜을 얘기했었나? 자,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준시간급제. 표준시간급제는 집단 성과급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임금률, 개개인의 임금률을 곱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집단 성과급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개인 성과급. 개인 성과급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개인 성과급. 16번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3번이 답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직위가 아니라 연령 변화에 따라 생활 패턴 및 의식이 변화되겠죠.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라이프 사이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이런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카페테리아식은 되게 많이 나온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여러 가지 제도 중 근로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자기가 쭉 복리후생제를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리후생 제도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라고 얘기하고요. 홀리스틱 복리후생 근로자가 전인적 인간으로서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게 있고 임금 채권 보정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임금 채권 보장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17번 특정의 소급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 원천징수 풀었던 문제네요. 18번 가겠습니다.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업무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는 전화도 받지 말고 회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집중근무제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단체교섭제도 중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의 노동조합 대표와 요 사람들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지역적 사용자 단체와 서로 교섭하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고요. 노동조합의 대표인데 개별 기업의 근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경기도 산업별 내지는 직업별로 대표가 조직돼서 그 단체와 또 사용자 단체 회사도 사용자 단체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그 단체와 그 단체가 이 노동조합과 이 사용자 단체가 서로 단체 교섭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느냐 통일교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규모가 큰 거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체 협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전국 단위. 전국적인 단위의 노동조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도의 버스 노동조합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선생님 정확히 모르지만 협상을 해서 정해지면 버스 요금이 오른다거나 근로시간이 정해진다거나 하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교섭 해볼까요?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산업별 그 회사의 개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플러스 지부, 그 지부가 연대해서 요 둘이 양자가 회사는 개별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연합된 그 노동조합이 되겠죠. 이 둘이서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을 공동교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체 교섭이란 말은 협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해 임금은 어떻게 할까? 근로시간 어떻게 할까? 복리후생은 어떻게 할까? 근로시간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그런 것을 단체 교섭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19번 문제는 누구와 누구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여기는 공동교섭에는 그 지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이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하고요. 그냥 한 회사의 노동조합과 한 회사의 사용자 회사가 서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은 기업별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20번 단체 협약에는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라 하느냐? 채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딱 봐서는 권리 의무니까 규범적 효력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규범적 효력 이외의 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무적 효력이라는 용어를 채택을 했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규정이 그러니까 이론상이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채무적 효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